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늘 오프닝 벨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17일이고요. 조금 전에 8시 50분 지나고 있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에 관련한 오해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세히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추린 뉴스부터 설명드리면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19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차관급 회의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원래 2,500달러에 대해서 25%에 30%로 올린다는 관세를 2주 동안 연기해 준다고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은 또 미국에 농산물을 사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잠정적 합의에 가는 게 아니냐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보다 완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합의가 없어도 10월 말에는 EU에 대한 이탈을 표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요건 좀 잠시 후에 나중에 좀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노박 에너지 장관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 감소는 전 세계 비축분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우디의 일부 유전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많이 파기가 됐는데 뭐 사우디의 원유 수출의 절반 정도가 손해 볼 이제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의견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충분히 비축분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미국이 또 워낙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증산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어제는 다소 좀 진정 국면을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풍부한 비축분으로 원유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하루 이틀 오르고 만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100달러 간다는 분도 있고 유가에서 올라간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축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타격이 없을 걸로 좀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펙도 역시 지금은 사전 조사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런 문제를 조사할 때지 증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약간 제가 타입을 잘못 썼는데 지금 이제 사우디의 드론 공격을 예멘이 한 거냐, 이란이 한 거냐, 그 배후에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렇게 정말 맥없이 원유 시설이 그렇게 쉽게 파기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지금 지금부터 증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유가가 너무 급등할 것 같아서 이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국영 석유기와 아람코 석유시설 두 개소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느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대충 한 수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수개월이면 뭐 1개월 될 수도 있고 뭐 10개월 넘어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가 바로 그건데요. 석유 시설 공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드론 공격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신뢰도가 높았던 원유 공급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맥없이 그냥 뭐 무너졌냐, 파기가 됐냐 하면서 위상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가스쑥 날아가서 그냥 파기하면 그냥 그게 사실은 사우디의 밥줄 아니겠습니까? 밥줄? 거의 뭐 GDP의 대다수가 다 이게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그냥 뭐 쓱 가서 파기가 시킬 수 있는 건가? 사실 이제 그런 위상이 훼손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오늘 장 시작 전, 오늘 오프닝 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JP 모건 치스의 퀀트 수석 전문가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유가가 80에서 85달러까지 가기 전까지 고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 기업에는 호재다고 얘기할 정도로 별로 느낌이 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올라왔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제가 물 한 잔 떠고 잠깐만요. 10초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예, 어떤 분들이 뭐 지금 라이브인 줄 아시면 라이브가 아닙니다. 녹화입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9시 전에 녹화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끄고 다시 끊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음도 굉장히 큰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지금 이제 오토바이가 가는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견을 보게 되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급등했지만 이 급등에 대한 어떤 지속성,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한다는 생각들은 조금 미리 샀다 그러면 뭐 많이 수익이 났겠지만 지금 뒤늦게 들어가기는 약간 다소 조금 약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주는 그림이 이제 제가 요게 오늘 내용에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석 연휴 때 미국의 국채의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2년물 혹은 10년물, 30년물의 국채 흐름을 좀 같이 보자. 그게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야지만 장단기 금리 차이나 역전 현상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기의 모든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10년물 국채 10년물이 일단은 안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30년물이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지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 이렇게 장기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제가 딱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거가 지난주의 모습이고 어떤 게 오늘 모습이 딱 확인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두 개의 그림은요. 두 개의 그림은 일단 미국의 국채물입니다. 그 기간별로 보시게 되면 위가 오를 걸까요? 아니면 아래쪽이 오를 걸까요? 보시면 예. 지금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왼쪽의 위쪽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뭘 갖고 알 수 있냐면 장기물을 보시면 돼요. 지금 10년짜리 10년물이 1.82%, 82죠. 그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 30년물이 2.291 올라온 거죠. 지난주 걸 보시게 되면 10년물이 1.644, 30년물이 2.116. 지금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지금 잠정적 합의에 이르러 정도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국채의 어떤 수익률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익이 이미 해소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때 30년물이 S&P 500 배당 수익률보다 못하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2% 2.3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위에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만약에 그 사우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없었으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신고가에 와 있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부분 아니면 더 초과했을 것 같은데 일단 갑자기 중동발 진영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소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10년물인데 뭘까요? 이 독일의 국채 10년물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이제 3개월짜리 모습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3%에서 이게 쫙 빠져요. 한 달 동안 쭉 빠지면서 0.65, 0.7%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0.4%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소 지금 경기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주면서 일단 반등한 거고요. 결정적인 반등에 대한 계기는 ECB에서 경기 부양책을 또 펼쳤죠. 양적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약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10년물 국채 독일 것도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사실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인 걸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DLS 상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손해가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FOMC 미팅이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다 하고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한 2시, 3시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동결이 34%예요. 66%가 0.25%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34%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한 20%대, 지난주까지만 해도 1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느덧 34%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쫙 깔려져 있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얘기죠.
또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유가 급등하고 도대체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금리를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돈 가진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조금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음료수의 값이 이게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이 음료수 가격이 지금은 1,000원입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1,000원짜리 음료수가 좀 있으면 900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는 거죠, 예를.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라면 급할 게 없잖아요. 기다리겠죠. 1,000원짜리가 900원 될 때까지. 뭐가 급합니까? 안 급하, 돈 있는 사람이야.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왕이에요, 왕.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내려줌으로 해서 약간 소비를 진자시키는 거죠. 금리 인하게 되면 물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이거를 금리 인한다고 해서 음료 사겠냐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기업이 있다. 이래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좀 빠지면 금리에 대한 이자 비용을 좀 내려간다고 그러면 투자해볼 만할까 하는 기업들은 투자하게 돈을 빌려가고 투자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금리가 좀 내려가면 투자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자영업자들. 내가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자영업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출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행이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금리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갖고 겪고 있는 그런 소비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걸 이제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유가 올라갔다. 유가 급등해버리면 모든 물건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또 그 유가 올라가니까 일단 유가 올라가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관련 그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원유에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만들고 우류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인플레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이 원래는 제대로 처방전이죠. 근데 지금 반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의 올라가는 폭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금리 인하는 안 맞는 것 같다 얘기하면서 지금 약간의 금리 동결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뭐 어려운 경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가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린 어떤 그런 충분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올라가면 처방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는 지금 다소 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동결에 대한 폭이 커지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가 지금 뭐 66%이기 때문에 일단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 30초만 광고하고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 시험 합격 전략을 제가 얼마 전에 광고로 저희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혹시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이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아직 3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험은 2주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식 등록 자격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나와 있는 주식, 선물, 그 펀드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다. 국가 자격증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등록 민간 저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랑. 등록 민간 자격증입니다. 똑같이 금융위원회 통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인 양 보이는 것 뿐이고요. 저희 똑같은 레벨의 자격증이고, 저희도 역시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자격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저희가 흥행에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향후에, 물론 지금 당장에 개런티 할 수 없지만, 향후에 해외 전문가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얘기하면 불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글로벌 주식자 전문가 상급 시험에 대한 교재하고 영상이
29만 5천 원에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굿 이코노미 상에서 저희 사이트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29만 5천 원인데 예,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미국 주식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29만 8천 원짜리인데 같이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상급 시험 영상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드릴 건데요. 이 미국 주식 한 방에 끝내기 이 강의 시간이 총 15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끝내죠. 그러니까 자격증에 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같이 드릴 거니까 사실 1+1 개념이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해 보실 분. 이건 되게 한정적이죠. 공부하실 분들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내가 여기서 한 미국 주식 한번 불살라 보겠다. 제2의 장우석이 돼보고 싶겠다. 돼보고 싶다. 제2의 이한영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회 시험까지는 보통 지금 쉽고요. 평균적으로. 다음 시험부터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페덱스, 그 다음에 취, 예, 보시면 페덱스, 예,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어도비 시스템즈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페덱스하고 어도비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도비가 1.97인데 2.02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페덱스는 3.17 예상하고 3.23이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다소 페덱스하고 어도비는 잘 나올 것 같다고 의견을 갖고 있고요. 월가의 평균 의견입니다. 그런데 추이는 뭐냐면요. 그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 업체죠. 추이는 지금 마이너스 0.11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합할 거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부합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못 나온다고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가의 예상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장 끝나고 오늘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페덱스는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이제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뭐가 타격을 받냐면 물류가 보통 타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물류가 막 경기가 잘 돼야지만 막 배송도 보내고 기업도 기업 배송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보통 물류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로 전반적인 트럭에 대한 운송, 철도에 대한 운송, 선박에 대한 운송률이 아주 빠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페덱스는 좀 잘 모르겠고요. 어도비는 뭐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실적을 이번 EPS도 발표하지만 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ETF가 있어요. 원유 ETF.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 알려져 있는 게 USO입니다. 크루드 오일 ETF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그대로 추적하는 ETF. 심벌이 USO죠. USO인데 이 USO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뭐 계속 내려왔어요. 유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족족 지금 물론 잠깐 뭐 조금 전 사서 팔고 하겠다는 분들 아닌 이상 지금 대부분 다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치로 보게 되면 USO가 12%가 넘게 올라주면서 거의 이 USO가 2006년 4월에 첫 거래가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최초의 최대폭 상승이에요. 예, 전무후무한 상승이죠. 대단한 상승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하루치로 치면 예,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 예,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USO가 상장된 이후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분들은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차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주가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ETF뿐만 아니고 유가 자체도 상승률을 보게 되면 탑5를 보게 되면 2009년 1월에 16.8%, 1986년 8월에 15.1%에 이어서 현재 바로 어제죠. 어제 14.7%가 올라간 게 예, 전 통틀어서 예, 유가 상승의 3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4위에 1990년 8월, 그 다음에 1998년 6월 거의 14% 올라갔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록적인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가에 투자하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USO하고 WTI 선물의 거래에 대한 그 부분을 1년씩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이 USO고요. 빨간색이 WTI 선물의 모습입니다. 1년 동안 끊어서 보게 되면 지금 2009년 약간 비슷하죠? 2009년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지금 WTI하고 실제 USO의 흐름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WTI가 많이 올라도 USO가 따라가지 못해요. 2017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똑같이 보시면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 2010년에 보시면 엄청나게 WTI가 올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해요. 추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2013년에는 오히려 그 WTI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져요. USO가. 더 많이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못 따라 올라가고 빠지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여러 상품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선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매월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물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지 않으면 선물 거래 하셔야죠. 주식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월 갈아타는 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 이 롤오버를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붙어요. 롤오버 비용이 여러 가지 뭐 할 때 뭐 거래 비용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근데 그게 회당 평균 0.9에서 1%로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붙어요. 그러면 매월이니까 1년이면 1% 잡고 한 번 할 때마다 1%를 잡으면 연간 10% 이상이잖아요. 10에서 12%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게 쌓인다고 그러면 계속 그 왜곡 현상은 벌어지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콘텐츠하고 백어데이션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콘텐츠과 백어데이션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선물 시장에서는 백어데이션이 정상이에요. 백어데이션이 뭐냐면 내가 갈아탈 다음 월물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갈아타면서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낮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콘텐고라 그러면 내가 보유한 월물을 갈아탈 때 다음 월물이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이걸 팔고 이걸 갈아타야 되는데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죠. 콘텐고 같은 경우는 높게 성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비싸게 산 분들이 대부분 다 롤오버형에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비용이 쌓여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롤오버가 나오고 언제 콘텐고가 나오고 백어데이션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백어데이션 기간도 있고 콘텐고 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언젠지 왜냐면 선물 시장에서 어떤 그런 거래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예측이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콘텐고 백어데이션, 그 다음에 롤오버 비용 이런 거 다 도합적으로 감안하면 어차피 선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는 이 유가에 대한 선물 흐름을 추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추적 못 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가가 많이 급등했으니까 얼른 USO에 투자해 보겠다. 유가 관련 ETF 투자해 보겠다.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걸 또 더 심각하게 나는 이번에 세 배짜리 레버리지를 한번 인생을 여기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왜냐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맞들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미국 주식이 미주미가 주장하고 있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 약간의 뭐 분다툼, 초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원유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건 더욱더 제가 말리고 싶고요. 어차피 그냥 장기 투자라고 해도 이런 비용들 때문에 제대로 추적 못한다.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원유 ETF 국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KB 운영에서 하는 것도 오늘자입니다. 미국의 원유가 14%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KB 운영은 7.5%, 미래에서 운영하는 건 3.6%밖에 못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ETF 경우도 원유에 투자하는 ETF 있고 그다음에 원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얼마나 추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국내에 있는 것도 추적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오해를 풀어드릴 건데, 자, 트럼프는 금리를 팍팍 내려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1년 후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요. 0.25% 내리게 되면 지금 라지, 미디움, 그 다음에 스몰,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다음에 밸류, 가치주, 그 다음에 그로스 성장주, 블렌드가 반반 섞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대부분 다 올라줍니다. 뭐 밸류도 올라주고, 그 다음에 혼합, 그 다음에 성장 다 올라줍니다. 그 다음에 뭐 대형, 소형, 중형 다 올라줘요. 어떻게 먹든 간에 다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포인트, 50 베이스 포인트, 쉽게 하면 0.50%죠. 팍팍 내린 거죠. 팍팍 내리면 오히려 구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대체로 빠지는 모습이 많아요. 지금 뭐 대형주의 가치주, 대형주의 혼합, 대형주 성장 다 빠졌죠. 다만 중형주의 가치, 중형주의 혼합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중형주 성장은 또 빠졌죠. 소형주의 가치, 소형주의 그 혼합, 소형주의 성장은 다 빠졌죠. 전반적으로 0.50%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왜 빨리빨리 하는 게 안 좋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 정도는 안 좋구나 하면서 더 이상 더 우려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0.50%를 할 때는 이미 기업 그 뭐죠 경제가 다 망가질 때는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히 0.50% 하에서는 이미 기업 실적도 맛이 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0.50%는 거의 극히 드물다.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거나 금리 인하 팍팍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번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되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원유가 급등하면서 금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인하. 근데 이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7월에. 금리 인상하다가 첫 번째 나오는 금리 인하가 이미 이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약발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동결 해도.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은 일단은 그 리세션을 수반한 거고요. 경기 침체를 수반한 거. 그다음에 파란색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그냥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녹색이 경기 침체가 없이 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다 금리 금리 인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다우의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경기 침체가 없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모든 금리 인하 때 올라가고요. 경기 침체를 수반했다고 해도 올라갑니다. 다우 지수 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금리는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더 추가적으로 금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질문이 뭐냐면 본부장님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금융주가 올라갑니까? 금리 인하 이퀄 금융주 하락 아니겠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JP모건 체이스가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 22%, 시티가 34%, 웰스파고 6%, 골드만삭스가 30%, 모건 스탠리가 12%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심지어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사상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주가 빠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관광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JP모건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로 매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빠진다고 생각하냐면 돈을 예대 마진을 갖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죠.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돈을 예금하고 대출해주는 그 차이 있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내의 어떤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이런 금융주들은 실제 소비자 금융 부분이 바로 예대 마진 돈을 버는 버는 이제 부문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금융 부분이 두 기업 모두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은. 그 나머지 IB 부분이 30%. 인베스먼트 뱅킹, IB 부분. 사실 이게 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부분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굳이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고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어도 IB 부분과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부분이 대부분 다 50% 이상이거든요. 매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이 금리 인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돼도 뭐 보통 뭐 채권 거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생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또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 소비자 금융 부분에만 맞춰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폭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런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 구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 때문에 우려가 나면 주가가 빠지면 그게 바로 가치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도 금융주를 많이 매수했잖아요. 지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US 뱅커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PER이 10배 미만 내려오면서 우리가 커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 마진이 다가 아니라는 점 보시면 충분히 오해가 풀렸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